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의대 정한입니다. 온라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온라인 수업 시대에서도 여전히 플립드 러닝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식을 전달해주는 아주 강력한 그런 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비뇨의학 종양학 수업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비뇨의학 종양학 온라인 플립드 러닝 준비 과정은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교수자가 구글 클래스룸 스트림에 미리 제공하고, 그리고 수업 전에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록, 그 다음에 동영상, 동영상은 이제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을 좀 일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분짜리 제 강의록을 이용한 동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수업은 증례풀이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례는 총 10개, 10개로 수업 과제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증례풀이를 발표 가능한 형식으로 모든 학생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출 시 파일명은 학번 이름으로 통일했고요. 형식은 PPT 형식으로 통일해 달라고 좀 학생들한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수업은 구글 미트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증례 중 한 증례에 대해서 교수자가 무작위로 선정한 2명 또는 3명의 학생이 과제로 제출한 증례풀이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업 시작과 동시에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형성평가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수업 종료 5분 전에 동일한 형성평가를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자, 이게 형성평가입니다. 구글 설문지로 작성한 형성평가고요. 세션을 나누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세션을 넘어가는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주면 이 안에다가 그 비밀번호를 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 9문제로 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단답형 텍스트로 다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낭종의 악성도를 분류하는 보스니아 분류법에서 종양 증강이 최초로 관찰되는 단계는 얼마냐? 전이 신장암 환자에서 표적치료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표적치료제인 수니트닙, 솔라페닙, 엑시티닙, 파조파닙은 어떤 물질의 수용체를 공격해서 전이 신세포암을 치료하는지 적어주세요. 두 가지 수용체를 공격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을 단답형으로 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다 들었으면 이 답을 다 맞힐 거라는 예상을 하고 낸 문제들이어서요. 물론 이제 수업 전에 문제를 풀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다 이 문항들을 틀렸지만 실제로 수업이 다 마치고 나서 이 똑같은 문제로 형성 퀴즈를 다시 봤을 때는 대략 약 90%의 학생이 다 정답에 근접한 답을 냈습니다. 우리 종합 수업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하니까 학생들한테 발표 권한을 넘겨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발표 슬라이드를 교수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발표 슬라이드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표 슬라이드를 이런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된 학생들 슬라이드 형식을 그대로 조합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38명의 학생이 종이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38명의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총 10개의 증례에 대한 슬라이드를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 증례에 대한 문제풀이를 굉장히 잘했구나. 그러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놨다가 겹치지 않게끔 한 학생이, 그간 한 과제당 적어도 한 두세 명 정도가, 하고, 그리고 겹치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제 발표자로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제가 PPT로 발표 자료를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드로 발표 자료를 제출한 몇몇 학생은 부득이 제가 편집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외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발표 형식이 아주 다양한 슬라이드 형식을 갖고 있는 수업 슬라이드가 구성됐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답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괜찮아요. 성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어차피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 저 답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당황하거나 뭐 찾아보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는 것만 써도 돼요.
이건 형성 퀴즈예요. 성적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다 틀려도 돼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러는 건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또 다시 답을 다 알게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발표창을 수업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비뇨기 종양학 발표차 허준으로 되어 있는 화면이 보이나요? 자, 허준 학생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학생들도 잘 들릴 겁니다. 자, 신년 네, 중계 1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증례 1회 환자는 60세 남성으로 주소는 혈뇨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영증강 복부 CT를 찍어보니 넌 컨트레스트 상태에서는 신장에 균일한 음영이 관찰되었는 반면에 이제 컨트레스트 상태에서는 이제 어퍼 폴 측면에 조형 증강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이제 코로널 플레인에 있는 어, 코로널 플레인에서 찍은 CT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널 매스가 발견된 상황에서의 CT 판별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핸스먼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처음에 이제 인핸스먼트가 없는 경우에는 비나인 시스트인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게 생각할 수 있고, 팻이 많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이제 안지오 마이오림포마로 생각할 수 있고, 인핸스먼트가 많이 되어 있는 본 증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널셀 캔서나 다른 이제 악성 신생물을 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 하우스 필드 유닛 정도에 따라서 마일드 인핸스먼트와 비비드 인핸스먼트로 나뉠 수 있고, 이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악성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지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허준 어, 학생의 이 슬라이드를 제가 지금 예, 선택한 이유는 인핸스먼트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하우스피드 유닛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게 CT상에서 조용히 증가되면서 얼마나 색이 더 하얀색으로 바뀌었나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우스피드 유닛 넘버라는 HU라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숫자가 원래 조용 증강을 하기 전보다 얼마나 증가됐는지를 평가를 하면 인핸스먼트, 조용 증강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 자료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허준 학생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cm 정도의 인핸스먼트가 되어 있는 리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악성 신생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크기를 고려했을 때 기준에 따르면 T1 스테이지, 그리고 특별한 림프노드 메타스테시스나 디스턴트 메타스테시스가 없었기 때문에 스테이지 1 정도의 초기 병변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수술에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메디컬 혹은 파셜 네프렉토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최지현 학생 이어서 발표할 겁니다. 케이스 1에 대한 건데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최지현 학생의 슬라이드를 선택했습니다. 허진 네, 학생을 오디오 꺼주시고 최지현 학생 이어서 발표 진행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같은 케이스라서 일단 이 CT 사진도 같고요. 일단 60세 남자가 혈류를 주소로 내원을 했고, 이 영상 판독 소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cm 정도의 크기의 시스틱 리전이 발견됐는데, 여기 이제 멀티노듈러 인핸싱 식 월이 발견됐다는 게 볼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성 신종물의 악성 조형 여부를 CT 스캔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분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류법 이제 보스니악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크게 카테고리 1에서 4가 있는데, 일단 크게 구분지어야 할 거는 1, 2와 3, 4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형 증강 CT를 찍었을 때 컨트래스트 인핸스먼트가 없다면 카테고리 1과 2에 해당하고 있다면 이제 3 이상이 되는데,
악성이 될 가능성은 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낭성 신종물이 카테고리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크기가 4cm이고 멀티노듈러 인핸싱 씩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카테고리 3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3와 4 같은 경우는 서지컬 익시전이 그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 증리의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 3와 4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소프트 티슈 인핸스먼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진에서 소프트 티슈 인핸스먼트를 잘 보지 못해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3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 3는 악성 가능성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서지컬 익시전 혹은 크기가 2cm 이하일 경우 이제 조직 검사 등의 스트릭 팔로우업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저희 케이스는 4cm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고령이라면 이제 partial nephrectomy 그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 또 그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에탄올을 주입하여서 경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팔로우업을 해서 악성이고 신장암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나 그 방사선 치료가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말고 수술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이게 전이까지 되었다면 이제 타겟 테라피를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정정할 건 에탄올을 이용한 어블레이션 방법은 비나인 레날 시스트에만 작용을 하고 말리그런시 투머에서는 치료하지 않는 치료법이고요. 말리그런시 투머에서 그런 로컬라이징으로 이런 투머를 없앨 때는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아주 고열로 태워버리는 그런 방법에 또는 크라이오라 그래서 이렇게 냉동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부분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어블레이션은 악성 환자한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재훈 학생이 아마 같은 케이스인데 왜 지금 같은 케이스 계속하냐 그러면 지금 발표하신 최지원 학생하고 그 다음에 김재훈 학생하고 이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 3라 그랬지만 김재훈 학생 클래스 4라 그랬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클래스 4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최지원 학생 오디오를 꺼주시고 그다음 김재훈 학생 오디오를 네. 켜서 김재훈 학생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신장 종물 저 증례 원 그거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게 네네. 학생 슬라이드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낭성 신종물 악성 종양 여부 CT 스캔 분류법에는 일단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레날 시스틱 매스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CT 이거 특성을 기반으로 이제 카테고리화를 해가지고 악성 예후인자, 팔로우업 트리트먼트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3로 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 4로 보게 된 뭐 한번 볼게요. 그거는 먼저 비나인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시스트 안쪽에 에코가 없고 그리고 라운드하거나 오벌 쉐입 그리고 네. 샤프하고 띵한 포스티리어 월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비나인 시스트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예, 저도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비나인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두꺼운 낭종벽이 있고 그리고 조형 증강이 된 조형 증강경 그리고 조형 증강 그리고 연부 증강의 솔리드 연부 조직의 조형 포션은 증강이 여기서 있고 CT에서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요거를 솔리드 포션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드 포션이 이전 학생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요 표현을 보면 여기 솔리드 포션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4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얘 치료 방법은 악성 가능성이 92.5% 이기의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스트릭트하게 팔로우업을 하거나 수술을 고려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고령일 경우에 부분적으로 네프렉토미를 시행하고 수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을 고려합니다. 네, 발표 잘해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조직 검사는 레날 매스는 조직 검사를 잘 안 해요. 조직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바이옵시 과정 중에서 이 조직이 이 바깥으로 유출되면 그것 때문에 이 리커가 될 위험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시스메스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안 하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김정은 학생. 네, 또 케이스 1인데 이 케이스 1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낭성 신종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래픽 자료를 아주 잘 활용한 슬라이드가 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발표 진행해 어, 주세요. 네. 저는 이게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이 2019년에 새로 개정이 됐는데, 이제 원래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CT 사진으로만 판별을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된 경우는 그 CT 중에서 헷갈리는 게 있대요. 예를 들면 클래스 2랑 클래스 3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수술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 차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기준에서는 MRI 소견도 같이 넣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다시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래스 1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 깨끗한 그 벽도 되게 얇고 깨끗한 그런 종괴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안에 있는 호모지니어스 심플 플루이드가 이제 SI가 시그널 인텐시티인데 이게 이제 그 CSF랑 거의 비슷한 그 신호 강도로 보이는 그런 액체가 차있는 시스트를 클래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세툼이나 다른 칼시피케이션 없이 아주 균일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클래스 2는 안에 이제 그 아주 얇은 세타가 있고 뭐 가끔 그런 칼시피케이션이 이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칼시피케이션이 어떤 형태든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MRI 소견을 참고하면은 그 T2를 찍었을 때 그 고강도로 호모제네스한 메스가 있거나 또는 T1으로 찍었을 때도 고강도로 그런 그 신호가 있을 때 그 비조형 증강 MRI에서 그럴 때를 클래스 2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래스 2 F의 경우는 그 좀 더 자세히 분류가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슬라이드랑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시스틱 매스가 이제 그 낭성 종괴가 약간 스무스 미니멀리 시큰드 그 조형 증강 벽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좀 더 두꺼운 세파로 되어 있는 경우를 클래스 2 F로 분류할 수 있고 또는 안쪽에 이렇게 좀 여러 개의 4개 이상의 얇은 세파가 있는 경우도 클래스 2 F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 MRI로 봤을 때 헤테로지너스한 하이퍼 인텐시티가 있고 거기서 그게 이제 패트 세츄레이티드 에티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헤테로지너스 하이퍼 인텐시티가 T1에서 그 보이면은 클래스 F라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사진마다 세툼이랑 그 벽의 두께가 조금씩 다른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보시면은 그 확실히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3부터는 이제 그 수술이 필요한데 이제 시스틱 매스가 안에 이제 세tum이 아까 전 사진들에 비해 더 두껍고 뭐 일부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클래스 4는 이제 이제 클래스 3랑 거의 비슷한데 그 튀어나온 부분이 아까 파란색에 비해서 이 빨간색이 크기가 더 크고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를 클래스 4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슬라이드도 예, 그 발표.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양 형성 퀴즈 한 번 더 풀어볼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 그쪽으로 좀 넘길게요. 자,
아까 세션이 넘어가는 그 비밀번호를 0528로 했잖아요. 제가 그 비밀번호를 그새 바꿨어요. 그래서 아, 4개로 바꿨거든요. 자, 4개로 집어넣어서 우리 응답을 모든 학생이 한번 시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개로 세션이 넘어가서 접속이 되나요? 혹시 되면 된다고 한 분이라도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4개로 해주세요. 자, 이번엔 틀려도 되니까 성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우리가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을까 봐 걱정해서 낸 게 형성 퀴즈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아는 것만 이렇게 해서 빠르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응답자가 나오면 이 응답을 보면서 이렇게 틀린 학생이 많은 문항에 대해서 저랑 오진 교수님이 이제 코멘트를 추가로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갖고 마무리할 겁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이 응답 제출 누를 때까지 9문항인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가 손상돼서 나오네. 스프레드시트를 안 받았더니 다 깨져갖고 나오는구나. 아까 이 수업 전에 했던 건데 스프레드시트로 받아야 되겠어요. 다시 받아. 네. 응답 지금 한 명 학생 했네요. 허준 1등. 예. 요거, 8번 문항이, 예?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오진기 교수님, 그죠? 그런 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답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 네. 역전되나요? 예, 이렇게 두 개로 좀 갈리네요. 그죠?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쪽은 뭐,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다 정답에 다 가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8번 문항이 조금 갈리네요. 예, 8번이 조금, 가만 있어봐. 국소성 전립선 암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봉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근치적 전립선 수술 대신 완치 목적 환자의 선택한 치료법을 적어주세요. 이제 이 완치 목적이 키 네, 단어인데, 맞습니다. 예, 예. 예? 이 완치 목적이 키 단어라는 걸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도 이번에 좀 틀리면 더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느 게 답인지 아직은 안 알려줄 거예요. 응답자가 12명이라서. 네.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문항도 좀 갈리네요.
클래스 2도 있고 아,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죠? 클래스 2, 3. 클래스 4도 있어. 아, 포드. 어, 그래서 요 문항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문항은 거의 대부분 다 답을 적었는데 이제 정답, 예. TK라고 사이로슨 카이네즈라고 적은 친구가 몇 명 있네요. TK. 네. 그리고 이건 대부분 다 그냥 BCG로 다 적은 거고 네. 이쪽은 뭐 일리알 콘두이트, 일리알 네오블레더 얘기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이쪽도 DRE, PSA 어떤 친구 MRI라고 적었어. 어, 이게 MRI가 선별검사로 이제 현재의 파라다임에선 대두가 되고는 있지만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고히 잡혀 있는 얘기니까 요 MRI는 오답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뭐 거의 다 정답을 쓴 거라서 미리 네. 연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글리슨 그리고 7점부터 나온다고 여기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코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대부분, 예, 뼈, 이렇게 다 했고요. 아, 예. 예, 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구제전립선 절제술, 남성 호르몬 박탈, 방사선 이렇게 좀 다양한 네, 좀 갈렸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응답자가 아직 이제 27명이고요. 제가 지금 12시 19분이라서, 네. 20분 딱 되면 그냥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담당한 쪽은 제가 코멘트를 할 거고요. 뒤쪽은 우리 오중 교수님이 코멘트하고 수업을 네네. 마무리 지어볼게요. 1분만 더 시간 더 드릴게요. 예, 빠르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3분, 33분이 지금 응답해 주셨어요. 네, 35분, 총 36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한 분만 더 응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모두 일단 응답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쳤고요. 자, 이제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요거는 제가 따로 보관을 할 거고요. 네. 자,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신장의 악성도로 분류해서 보스니아에서 조현 증강. 그러니까 조현 증강은 여기 보면 이제 2라고 적은 친구도 있고 이제 3으로 적은 친구도 있고 4라고 적은 친구도 있는데 조현 증강이 되는 건 3이에요. 3. 3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메저러블 이니스먼트라고. 그러니까 혈관이 생성돼서 그러니까 암은 신생혈관을 만들거든요. 신생혈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조영제가 들어가서 하우스피드 넘버가 적어도 30 이상 상승되는 이런 상황을 메저블 이네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건 그레이드 3부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를 해줘야 되는 요거는 이 플레이티 드라이브드 그로스펙터랑 그 다음에 바스쿨라 엔도셀리아 그로스펙터 요 두 개가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G 이건 다 정답을 다 한 것 같고 일리아 콘두이트하고 요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자, 오 교수님 네. 선별검사 얘기부터 예, 좀 해주시고요. 선별검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잘 적어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MRI 쓰신 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전통적인 전립선암의 선별검사로는 크게 두 가지, 디지털 레트럴 엑자미네이션과 PSA 검사를 선별검사의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MRI가 뭐 요즘에 많이 앞으로 될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MRI를 표준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만큼 MRI는 약간 아직까지는 디베이트가 있어서 실제로 선별검사로 바로 쓰기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글리스에 대한 부분 다들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이에 대한 부분, 거기 전립선암의 글리슨이 이게 보면 6점하고 7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코어는 사실 아마 여러 학생 선생님들이 스코어를 얘기하니까 스코어를 직접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출제할 때 생각한 것은 그냥 글리슨 스코어, 글리슨이라고 쓰면은 그냥 다
예, 맞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예. 가장 낮은 점수는 6점입니다. 네. 표현되는. 예. 그리고 그 다음 갈까요? 그리고 전립선암에 전이가 가장 잘 되는 병소는 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가능한지 아닌지를 볼 때 우리가 뼈 스캔 검사를 반드시 뼈 주소, 골 주사 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본 스캔을 반드시 체크를 술전에 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우리가 곡소성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됐고, 그 환자한테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할 때, 이제 클로는 완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뭐 답을 주신 것처럼 다른 치료법들, 호르몬 치료라든가 할 수도 있고요. 구제절립선 절제술은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문제에서 수술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구제전립선 절제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아까 다른 증례에서 보셨듯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가 생기고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는 CRPC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은 방사선 치료 쪽으로 쓰신 분들을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환암에 대한 문제는 다들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 오진 교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